네, 고명환 선생님의 책이 또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님과 함께 2024년 교보문고 올해의 작가상에 뽑히셨는데 그 책의 후속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구매를 할까 하다가 밀리의 서재에도 금방 나와서 밀리의 서재로 읽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여러 책을 보시면서 이런저런 느낀 점들을 너무나도 이제 와닿게 잘 써주셨고, 고전을 좀 보고 싶다, 문학을 좀 읽어보고 싶다, 역사책도 보고 싶다, 철학책도 좀 봐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았던 구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동기부여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얼마나 좁으며 네모난 책은 얼마나 넓은가. 명나라 유학자 이지. 책을 읽으면 세계가 좁게 느껴진다. 책을 읽으면 세상의 원리를 알게 되고, 가보지 않은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보지 않은 미래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책을 읽으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세상의 이치가 책 속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자신 있게 그 속으로 뛰어들 수 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세계는 좁다. 현재의 시간만 보여지니까. 근데 네모난 책은 과거의 시간부터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까지, 그리고 정말 다양한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책은 엄청 넓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자기계발서만 봤었다면 책이 넓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없었겠죠. 세상을 정말 좁게 보고 거기에서 뽑아낸 제한된 교훈만 얻을 수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저는 책을 잘 활용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책들, 문학도 읽고 고전도 더 읽고 세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이 세상이 단편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라는 거를 배우자. 역시나 좀 고전을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꿈은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최진석 교수는 이러한 대답을 돌려주었다. 어떻게 기자가 되는 게 꿈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가 되는 건 과정이에요. 꿈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말이 질서가 없어지고 있는데 말을 바로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꿈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돈 버는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이 그저 돈만 많이 벌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돈이 많은 것도 분명 좋지만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고 좋은 자산이 되죠. 저는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테니 구독자분들도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지혜롭고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지혜에 관련된 이렇게 여러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꿈을 설정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어떻게 되는지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을 이뤄주는 건 독서밖에 없다. 네모난 세상을 가슴에 품으면 세상을 내 발 아래 둘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당신은 이미 마음이 커졌다. 지금의 마음을 기억하라. 당신은 원래 큰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다. 책을 더 읽으면 된다. 그뿐이다. 창조적 대가를 연구한 결과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대체로 10년간의 준비를 거쳐 창조성이 성숙하고 10년간 창조성을 발휘하며 다음 10년간 그 창조성을 다시 다른 분야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열정과 기질, 하워드 가드너. 창조성은 10년간 성숙하고 10년간 발휘되고 10년간 확산을 시킨다 는 얘기입니다. 고명환 선생님도 10년 동안 책을 읽었고 여러 실패도 하고 지금은 사업도 성공시키고 책도 내고 이렇게 창조성을 발휘하는 것 같다. 앞으로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도서관도 지으신다고 하시고요. 해외 언어로 책도 내고 다른 분야의 책도 내고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취업하고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부터 첫 10년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보고 회사에서는 또 나름 열심히 일하고 보고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멘토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만나려고도 해보고, 이제는 자기계발서 말고도 다양한 책을 읽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요. 좀 이런 창조성이 더 성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발휘할 때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은 성숙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길게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눈에 욕지도 바다가 푸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작가로 치열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송은이와 통화를 마치며 우리는 알지 그 마음 알지를 서로 외쳤다. 우리는 앞으로도 치열하게 살 것이다. 빡빡하거나 쫓기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초월한 어떤 여유로움마저 느껴지는 삶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어린 시절 밤하늘에서 별을 찾듯이 책 속에서 글감을 찾는 욕지도의 새벽이 아름답다. 이 충만함을 독자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다. 그냥 지금이 좋다.
저도 지금은 사실 일하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회사를 다닐 때는 일하는 게 너무 싫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책을 읽고 관련된 글을 쓰고 그걸 촬영해서 편집하고 영상으로 또 올리고 이런 과정이 좀 너무나도 충만하고 뿌듯한 것 같아요. 그 조회수가 좋든 안 좋든 떠나서 결과가 어떻든 간에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까지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명환 선생님은 책을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공부해야 한다. 책을 읽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 돈이 모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새로운 행동 중에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내가 밤무대를 뛰며 2-3시간밖에 못 자던 시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새로운 행동도 독서였다. 책을 읽다 보니 새로운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고 어느 순간 식당을 오픈해 요식업 CEO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글까지 쓰고 있다. 책을 읽으면 다양한 여러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도 좀 다양한 책을 독서량도 많이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직접 모셔오지 않아도 된다. 성공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써놓은 책이 있다. 그 책을 읽고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 모든 자수성가 부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단 한 가지의 법칙이 있었다. 바로 독서다. 독서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낚싯대도 없이 바다를 그냥 둥둥 떠다니는 사람과 같다. 그러다 불경기라는 파도가 오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린다. 고전은 매뉴얼이다. 나침반이다. 사람에게 묻지 말고 고전에 묻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100명 중에 2명만이 성공한 사람이다. 고전은 100권 중에 100권이 모두 성공한 사람의 말로 쓰였다. 고전이라는 낚싯대와 고전이라는 낚싯배를 가져야 한다. 이미 고전을 읽고 있는 당신은 돈이라는 바다의 주인이다. 성공한 많은 경영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길 위에 놓여있는 커다란 황금이 보인다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사유하는 시선이 높아져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니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가 먼저 보이는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이 독점할 수 있는 세상을 찾아보자. 당신 눈에만 보이는 눈부신 황금의 길을 찾아라. 세상엔 각자의 길이 있다. 반드시 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책이 알려주는 길을 꾸준히 따라가라.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곧 당신의 눈에도 커다란 황금이 보일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문사철 600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한다. 문사철 600은 문학책 300권, 역사책 200권, 철학책 100권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글로벌 이코노믹. 김재철 명예회장의 학구열이 동원그룹에 미친 영향. 문사철 600, 약간 3대 500처럼 이거를 인생 목표로 삼아봐라. 참 아쉽죠. 저는 지금까지 자기계발서만 읽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문학도 더 많이 읽고 역사책도 많이 읽고 철학책도 좀 읽어서 문사철 600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나 이런 고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이 돼서 고전을 계속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돈키호테라던가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그리고 한국인의 탄생,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고전인 그리스인 조르바, 그리고 펠레폰네소스 전쟁사, 그리고 손자병법까지 좀 읽어보고 싶은 고전들은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고전을 읽어보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이 책 시리즈, 고전이 답했다 시리즈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이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으셔서 고전에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고전을 읽으면 느끼는 점도 많고, 고전을 읽기 전에 좀 동기부여가 안 된다, 너무 읽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는 일단 후기를 먼저 찾아봅니다. 그 고전에 대해서 이런 토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찍으신 분들을 보면은 그 고전에 대해서 나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돈키호테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엄두가 나질 않아서 돈키호테 영상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는 좀 이해가 안 되면 좀 GPT랑 토론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의 유튜브에서 이제는 꼭 책을 하나씩 넣어서 영상 한 개에 책 한 권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한 권을 읽고 느낀 점과 배운 점, 생각할 거리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혜 유튜버이자 어떻게 보면은 북튜버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입니다. 그럼에도 85일째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의 힘이나 기술은 여전합니다.
바다에서 드디어 미끼를 문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매우 큰 물고기임을 직감합니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너무 팽팽해져서 끊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줄을 계속 조절해줘야 됩니다. 매우 큰 물고기라 그런지 물고기는 계속해서 배를 끌고 다닙니다. 물고기가 지칠 때까지 노인은 낚싯줄을 붙잡고 계속 조절해줍니다. 85일째 낮에 미끼를 물었던 고기는 85일 밤, 86일째 낮, 86일째 밤, 87일째 낮까지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배를 끌고 다닙니다. 드디어 고기가 지쳐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노인은 그때 작사를 꽂아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작은 노인의 배보다 50cm가 더 큰 900kg쯤 되어 보이는 청새치입니다. 이틀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았고 노인의 손과 몸에는 치열한 사투의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배와 묶고 항구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기에서 흘러나온 피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쫓아옵니다. 작살은 아까 써서 칼을 노에다 연결해서 상어들을 죽입니다. 그래도 상어들은 계속해서 물고기를 먹으러 옵니다. 상어들을 계속해서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때리면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 뼈만 남았습니다. 노인이 실종된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은 비행기까지 동원해서 노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노인은 지쳐서 잠에 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배에 묶여있는 엄청난 크기의 뼈와 머리를 보고 놀랍니다. 노인은 내가 졌다고 합니다. 그놈들한테 내가 졌어 마놀린. 놈들한테 내가 완전히 지고 만 거야. 노인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고기한테 지신 게 아니에요. 고기한테 지신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정말 그래. 내가 진 건 그 뒤였어. 이 노인과 바다. 이 유명한 소설을 저는 이제야 좀 읽어봤습니다. 요새는 뭐 부산을 두고 노인과 바다, 뭐 청년들이 떠나가서 뭐 그렇게 부른다고 하던데 참 슬픈 현실이죠. 이 해밍웨이는 이 책을 통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어서 없어지지만 삶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란 오래가는 법이 없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이게 한낱 꿈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고기는 잡은 적도 없고 지금 이 순간 침대에 신문지를 깔고 혼자 누워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인간은 패배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포기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을 놓을 때가 끝이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을 놓지만 않으면 도전은 계속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더구나 그건 죄악이거든.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하고 그는 생각했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 1년 정도 지났고 돈을 많이 주던 회사를 나와서 혼자서 영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아직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치열한 사투를 1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제가 잡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죠. 하지만 이 소설은 저한테 그냥 그건 패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는 뼈만 남았고 이틀 밤을 새고 바다에서 싸운 노인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과정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남은 뼈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도전하다가 결국엔 실패하더라도 이 과정은 적어도 저만큼은 이 과정을 가치 있게 기억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성공하게 된다면 이런 과정들이 남아있는 수많은 고기 뼈들이 제 성공을 더 빛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소설을 보면서 제 유튜브 생활에 나름대로 조언을 얻어봤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저는 유튜버니까 영상을 계속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해밍웨이가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읽어봤습니다. 고전 중에서 밀리의 서재 1등이길래 좀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뭔가 좀 슴슴하지만 그래도 작은 교훈들을 담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스포가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시타르타를 사랑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그는 기쁨을 주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다. 그렇지만 시타르타 자신은 스스로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하였으며 스스로에게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지도 못하였다. 시타르타의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 시타르타는 부처님과 태어난 환경이 비슷합니다. 아마 작가도 그걸 의도하지 않았나 싶은데 부유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아마 왕의 아들이었죠. 이름도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다마 시타르타, 이 주인공은 시타르타.
하지만 다른 사람이고요. 나중에 둘이 만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모든 환경이 만족스러웠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그러지 못했다. 내면이 굉장히 갈등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타르타는 내면의 불만의 싹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 또한 친구인 고빈다의 사랑도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자신을 행복하게 하여 주지도, 자신을 달래주지도, 자신을 흡족하게 하여 주지도, 자신을 만족시켜 주지도 못하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는 존경할 만한 아버지와 그 밖의 여러 스승들, 즉 지혜로운 바라문들이 자기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혜를 대부분 전달하였으며 그들의 풍부한 지식을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그릇 속에 어쩌면 이미 다 부어 넣었는데도 그 그릇은 가득 차지 않았고 정신은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며 영혼은 안정을 얻지 못하고 마음은 진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였다. 격하고 성난 말들을 입에 담는 것은 바라문이 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불쾌한 감정이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구나. 네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두 번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시타르타가 출가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부처님도 나중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출가를 해버리죠. 이 시타르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 이게 부처님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그냥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1시간마다 계속 아버지는 나와서 말없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으며 그때마다 꼼짝 않고 서 있는 아들을 보았다. 그러자 아버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으며 아버지의 마음은 고뇌로 가득 찼다. 동이 트기 전 시타르타야, 아버지가 말하였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날이 새고 정오가 되고 저녁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서서 기다릴 셈이냐? 저는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시타르타야, 넌 지치게 될 것이다. 저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시타르타야, 넌 잠이 들게 될 것이다. 저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시타르타야, 넌 죽게 될 것이다.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넌 아비의 말을 따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냐? 시타르타는 항상 아버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너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거냐? 시타르타는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라문은 시타르타의 무릎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시타르타는 발걸음을 떼려고 할 때 옆으로 휘청거렸다. 시타르타는 이제 결국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서서 기다릴 거냐?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넌 지칠 거야. 전 지칠 겁니다. 대화 방식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휘청거렸다는 것까지 이게 불교 경전이 아니고 소설이 맞구나 라는 거를 뭔가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타르타는 집을 떠나서 사문이라고 하는 명상하고 단식하고 좀 고행을 하는 그런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명상을 하고 단식을 하고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도 어딘가에서 부처님이 나타났다. 살아있는 부처님, 고다마 시타르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문 집단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사문의 가장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그는 최연장자에게 젊은 제자가 갖추어야 할 예의와 겸손한 태도를 다 갖추어서 자신의 결심을 알렸다. 그러나 그 사문은 두 젊은이가 자기 곁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욕설을 해대었다. 이번에도 최연장자는 떠나지 못하게 하죠. 하지만 시타르타는 역시나 이번에도 떠납니다. 그렇게 돼서 세존 부처, 이제 고다마 시타르타를 만나는데 이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 고빈다는 부처의 제자로 들어가서 승려가 됩니다. 근데 시타르타는 뭔가 모를 거부감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겨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과 우연히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되는데 부처는 누구나 마음속에 있는 거고 깨달음은 말로서는 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대화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시타르타는 뭔가 모를 깨달음을 느낍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이 인생을 충실히 사는 거, 그게 곧 깨달음이다. 그러면서 시내로 들어가서 속세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명언이 나옵니다. 나는 사색할 줄을 아오. 나는 기다릴 줄을 아오. 나는 단식할 줄을 아오.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했을 때 시타르타가 한 말입니다.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 정작 이런 재주들 말고 글을 쓸 줄 안다는 걸로 취업이 됩니다. 이후에 사업에 참여를 하고 돈을 벌 때는 그런 재주들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시다르타가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계획을 세우면 바로 그렇게 되죠. 시다르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아요. 그는 기다리고, 그는 사색하고, 그는 단식을 할 뿐이죠. 그러나 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채, 몸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마치 물속을 뚫고 내려가는 그 돌멩이처럼 세상 만사를 뚫고 헤쳐나가지요. 그는 이끌려가면 이끌려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놔두지요. 그의 목적이 그를 끌어잡아 당기지요. 왜냐하면 그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자기 영혼 속에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이요. 이것이 바로 시다르타가 사문들한테 배운 것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술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면 마술을 부릴 수 있으며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어. 그렇게 시다르타는 부자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런 사문 시절에 자신이 익힌 여러 재주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진짜 속세에 사는 사람들과 정말 다를 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시다르타가 어느 날 엄청나게 현타를 느낍니다. 그리고 속세를 떠나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훌쩍 떠나버립니다. 약간 충동적이고 좀 극단적인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시다르타가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었을 때 창가로 걸어갔다. 희귀한 새 한 마리를 잡아 가두어 놓은 금빛 찬란한 새장이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새장의 문을 열더니 그 새를 끄집어내서는 날려보내 주었다. 그녀는 그 새, 날아가는 그 새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눈길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다. 여기서 이제 시다르타한테 이제 돈을 벌 기회를 주고 서로 사랑도 한 그런 사이인 카밀라가 이제 시다르타를 보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카밀라는 시다르타의 아들을 가지게 되고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다르타는 그걸 모르는 채로 떠나게 됐고 강가에서 한 뱃사공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뱃사공 일을 하고 강을 보면서 삶을 배우는 이런 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부처님이 위독하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뵈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한테 많이들 찾아갑니다. 카밀라랑 그 아들도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숲에서 쉬고 있는데 카밀라가 독사한테 물리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 물린 카밀라를 뱃사공이 발견하게 되고 집으로 옮겨서 치료를 해주는데 그래서 시다르타랑 카밀라 그 아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독 때문에 카밀라는 죽게 되고 그 아들을 시다르타가 맡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또 시다르타가 아들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부잣집에서 곱게 자랐고 또 유전자가 유전자인지라 굉장히 반항심이 강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뱃사공 바주데바는 시다르타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아이는 아이들이랑 어울려야 된다. 시내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시내로 데려다 주세요. 그 아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다 주라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아직 하인들이 있을 터이니 그들에게 그 아이를 맡기세요.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소녀들과 어울리면서 그 아이의 세계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시다르타는 돌을 닦겠다고 강물을 보면서 뱃사공을 하고 있지만 이 아이는 한창 성장기고 이제 본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강요하고 있으니까 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다르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주 그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도 부드러운 마음씨를 갖고 있지 않은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그런 세계로 내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쾌락과 권세의 늪에 빠져버리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자기 아비가 저질렀던 모든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는 혹시 윤회의 소용돌이 속에 온통 휘말려버리진 않을까요? 바주데바가 말합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이러한 길이 어느 누구한테는 혹시 면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은 설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시다르타는 본인처럼 아이가 좀 속세에 빠지지 않을까? 아니면 갑자기 사문이 되지는 않을까? 여러 과오들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애지중지하면서 보내주지 않죠. 바주데바가 아무리 말리고 지혜는 전달할 수 없다. 그 아이 또한 직접 경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도 본인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집이 아주 강하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도 시다르타의 아들이죠.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아들은 시내로 가게 되고 시다르타는 다시 혼자 남아서 뱃사공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오랜 친구였던 고빈다를 다시 만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시다르타가 하는 얘기가 작가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 같았어요.
지혜라는 것은 남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사실이네. 지혜란 아무리 현인이 전달하더라도 일단 전달되면 언제나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는 법이야. 지식은 전달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전달할 수가 없는 법이야. 우리는 지혜를 찾아낼 수 있으며 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혜를 지니고 다닐 수도 있으며 지혜로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혜를 말하고 가르칠 수는 없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미 젊은 시절부터 나는 이따금씩 예감했으며 이 때문에 내가 그 스승들 곁을 떠났던 거야. 내가 깨달은 최고의 생각이란 이런 거야. 모든 진리는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진리이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렇네. 진리란 오직 일면적일 때야만 말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말이라는 겉껍질로 덮어 씌일 수가 있다. 생각으로서 생각될 수 있고 말로서 말해질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모두 다 일면적이지. 모두 다 일면적이며 모두 다 반쪽에 불과하며 모두 다 전체성이나 완전성, 단일성이 결여되어 있지. 여기서 좀 자기계발서와 문학에 대한 얘기를 저번에 했는데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공식처럼 풀이될 수 있는 거는 일면적이다. 진리를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문학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그 지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시다르타가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문이 됐다가 다시 또 사문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처를 찾아갔다가 또 친구랑은 반대로 부처를 떠났다가 속세에서 부자가 되고 향락에 빠져서 살다가 또 아무도 모르게 뱃사공이 되었다가 또 아들을 키우면서 집착하게 됐다가 또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집착을 놓게 되고 다시 뱃사공의 삶을 살면서 참 고집이 세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본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었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돌아보면 여러 다양한 삶을 살았죠. 그리고 주변의 반대는 듣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살죠. 그렇게 지혜를 찾으면서 살지만 지혜는 전달할 수가 없는 거고 지혜는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다. 이 복잡한 세상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로써 전달되는 거는 모두 다 지혜가 아니다. 인생을 살아봐야 안다.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다. 그리고 이런 시다르타의 삶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도 괜찮다.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거를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이든지 나름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초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나와서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나와서 저만의 일을 해보고 언젠가는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무리 남들이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길을 가도 된다. 왜냐하면 각자 모두 다 다른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설명하기에 말이나 글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는 전달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만의 삶을 살면 되고 그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위로를 받지 않았나 싶고 잔잔한 깨달음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혜는 전달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혜 유튜버인 나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이렇게 지혜를 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고전을 읽고 또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도 되는 걸까?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선물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니, 모든 중생 개개인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바로 그 생성되고 있는 부처를 바로 그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 부처가 될 가능성을 지닌 부처를 바로 그 숨어있는 부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네. 고빈다. 이 세계는 불완전한 것도 아니며 완성을 향하여 서서히 나아가는 도중에 있는 것도 아니네. 아무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의 인생 행로에서 얼마만큼 나아간 경지에 있는가를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네. 도둑과 주사위 노름꾼의 내면에 부처가 깃들어 있고 바라문의 내면에 도둑이 도사리고 있으니 말이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읽어봤습니다. 자기계발서는 라면과 같고 고전은 집밥과 같아서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몸에도 좋다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표지는 굉장히 간지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방인을 읽은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아니 이게 고전이라고? 그냥 중2병의 개똥철학 같은데 아니 의욕도 없고 뭐 무미건조하게 사는 주인공인데 성욕은 또 느끼고 이게 참 고전이라더니 병맛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알베르 까뮈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죠. 부조리로 알려진 철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방인의 유명한 구절들을 소개해드리고 좀 줄거리도 같이 해주면서 제 개인적인 후기
그리고 왜 이게 고전으로 불렸는지 이런 추가로 공부한 내용들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포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1부 사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이 첫 문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엄마가 죽었는데 오늘인가 어제인가 모르겠다. 좀 냉소적인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 장례식을 다녀와서 바로 다음날 코미디 영화를 보고 데이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왜냐면 누구나 사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파트 옆집에서 남자가 여성을 폭행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이 소리를 막 지르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무슨 일인지 보겠죠. 그때 이제 같이 있던 여자친구가 주인공한테 경찰을 부르라고 하죠. 근데 이때 주인공은 그녀는 나에게 경찰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나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을 좋아하는 거랑 맡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거랑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 이게 뭐 하는 분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일이 있고 경찰이 그냥 그 범죄자랑 피해자를 보내줍니다. 이건 경찰도 정상은 아니고 근데 일단 시대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범죄자랑 이 주인공이랑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이좋게 당구도 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창녀 집에 가자고 했으나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싫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레몽은 정부를 혼내줘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아주 다정스럽게 구는 것 같았고 나는 즐거운 한때라는 생각을 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참 미친놈이죠. 상식이 없고 모든 것을 선호 비선호로 판단을 하고 그걸 즐거운 한때라고 얘기를 하고 참 이게 이런 놈이 있나. 근데 이게 고전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해석을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다시 좀 시간이 지나고 이 이웃집 할아버지랑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동네는 좀 이웃끼리 굉장히 친한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 바닷가 동네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개방적인 동네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끼는 개를 잃어버리십니다. 개가 목줄이 풀리니까 도망을 가버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또 합니다. 내가 살라마노 영감에게 다른 개를 하나 데려오면 되지 않느냐 고 말했지만 영감은 자신이 그 개에게 길이 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옳은 말이었다. 다른 개를 가져와라. 개한테 길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봐서는 얘는 사이코패스가 맞다. 이렇게 느꼈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돌아가신 아내분이 있었는데 아내와는 행복하지 못했지만 대체로 아내에게 길들어 있었다. 아내가 죽자 그는 매우 외롭다고 느꼈다. 그죠? 여기서도 사람의 관계를 길들어 있었다고 표현을 하죠. 얘는 안 되겠다. 얘는 그냥 안 되는 애다. 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 후기를 먼저 봤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인공은 악의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떠오르는 생각으로 행동을 했더니 햇빛이 눈이 부셔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선고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분은 이 주인공이 악의가 없는 사람인데 엄마 장례식 때 울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걸로 사형을 내린 사법체계에 대한 비판을 하는 책이다. 이렇게 후기를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그 후기를 듣고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악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사이코패스다. 사법체계가 잘 작동한 것 같은데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봤습니다. 나중에는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나름대로 저도 해석을 해봤고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바닷가로 그 범죄자 친구와 여자친구 그리고 주인공 그리고 범죄자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해서 휴가를 갑니다. 근데 그 범죄자 친구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칼에 베이고 막 피투성이로 숙소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마송 부인은 울고 있었고 마리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기서 마리는 여자친구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귀찮았다. 나는 결국 입을 다물어버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거 그냥 미친놈이죠. 뭐 하는 놈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뜨거워서 따가워서 총을 5발을 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총알들은 깊이 들어가 박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았다. 이 내용을 보면 본인이 불행의 문을 연 거는 알죠. 근데 이제 그 죽은 사람은 보이지가 않나 봐요. 총알만 보려고 하고 지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아주 무자비한 놈입니다. 참 답이 없는 친구고요. 이후에 당연히 경찰한테 붙잡혀서 깜빵에서 국선 변호사랑 재판을 준비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변호사분도 얘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그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변호사분이 얘한테 열받아서 나가버린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호사가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은 본인이 다를 바 없다. 남들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선천적인 거다. 이건 남들도 나처럼 태어나면 비슷할걸? 뭐 이런 얘기로 들리죠. 근데 그렇다고 남을 해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주인공 욕을 하면서 열받은 채로 소설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판 내용이 2부입니다. 2부 재판. 그는 여전히 좀 피곤한 표정으로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느냐고만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해본 뒤 진정한 후회라기보다는 차라리 좀 귀찮다 싶은 느낌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날의 일은 그 정도에서 그쳤다. 이제 여기서는 예심 판사와 주인공의 대화입니다. 당연히 예심 판사도 주인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때 예심 판사는 본인의 종교,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종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종교를 좀 강요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대가 좀 옛날이라 그런지 너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을 이해합니다. 여기서 무신론자인 제가 읽으면 모든 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그리고 그걸 강요하는 예심 판사도 이해가 안 되고 예심 판사와 저는 이 감정이 없는 주인공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본인의 종교를 강요하는 모습에서 예심 판사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게 뭔가 이 주인공이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순조롭고 소박하게 진행되어 나는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기까지 했다. 이제 본심인데 사형 재판이 가족적이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뭐 놀랄 것도 없죠. 반대로 참 얘한테 가족은 뭐였길래 이런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마리를 바라보았고 원피스 위로 그녀의 어깨를 꼭 껴안고 싶었다. 나는 그 얇은 천을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천 말고 더 바랄 게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 마리가 말하려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으리라. 진짜 이 사람은 성욕은 있나 봐요. 감정은 없으면서. 참 이게 열받는 포인트죠. 가령 여자에 대한 욕정이 고통거리였다. 젊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특별히 마리가 생각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냥 욕구 그 자체인 사람이죠. 그냥 갓난아기 수준입니다. 이 성욕은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수로서의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안뜰에서 하는 매일의 산책이나 내 변호사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그럭저럭 잘 보낼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만약 누가 나를 마른 나무둥치 속에 들어가 살게 만들어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해도 차츰 그 생활에 익숙해졌으리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바보같이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은 심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사고 있는지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과 기자들과 이런 분들이 주인공을 경멸하듯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움을 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울음도 나온다. 이럴 때 보면 또 감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하죠. 이제 판사가 다른 증인한테 물어봅니다. 주인공 엄마의 장례식 때 같이 있었던 엄마의 남자친구분의 증언인데 검사가 주인공이 얘 엄마 장례식 때 울지도 않더라. 그만큼 얘는 이 감정이라는 게 없고 냉혈한이다. 페레스 씨, 얘가 우는 거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페레스 씨는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의 변호사가 이렇게 반론을 펼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페레스 씨는 그것 또한 없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러자 내 변호사는 한쪽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이 재판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어느 것 하나 사실인 게 없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죠. 페레스 씨는 사실 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주변을 잘 못 봤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우는 것도 못 봤는데 안 우는 것도 못 봤다.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지금 요지를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걸 짚은 거죠. 배심원들이 거기에 공감하면서 웃기도 했고요.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뭐 변호사가 무능한 변호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주장을 이어나갑니다. 레몽은 그것도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우연은 이미 양심에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레몽이 자기 정부의 뺨을 때렸을 때 내가 말리지 않은 것도 우연인지, 내가 경찰서에 가서 증인을 서준 것도 우연인지, 그때의 증언이 레몽을 두둔하는 내용 일색이었던 것도 우연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검사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해주고 있죠.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유능한 검사고, 그리고 검사는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랬더니 주인공은 나는 더위와 놀라움으로 어리둥절한 상태였다. 사형 구형을 했더니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뭐 눈치도 없고 뭐 어리둥절하답니다. 당연히 사형이지. 그게 더위랑 또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죠. 참 화가 나는 분입니다.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죽게, 피해자처럼 죽게 하면 어떤 얘기를 할까? 피해자의 심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마도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건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뭐 별 생각 없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이 주인공에 대해서 화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재판이 끝나고 판사는 당연히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때 당시에는 단두대에 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을 느끼면서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도 싸죠, 얘는. 그 순간에 추론해서 좀 난처한 점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면 돌연 마음속에서 끔찍한 그 무엇이 치솟는 게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20년 후 내가 어쨌든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한다면 그때 내 생각은 어떠할까를 상상함으로써 눌러버리면 그만이었다. 여기를 보면 본인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가 치솟긴 하는구나. 억울함인지 아쉬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이 냉소적인 걸로 눌러버리는 모습이죠. 여기서 치가 떨립니다. 이 친구는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제 본인이 엄마 장례식 때 안 울었, 그거를 스스로한테 설명을 하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슬퍼할 권리는 없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보통 슬퍼하죠. 근데 그냥 안 슬프니까 그냥 그걸 포장하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이런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주인공 메르소는 사형을 앞두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름의 행복을 찾고 소설이 끝이 납니다. 해석. 이 책의 저자인 알베르 카미는 이 내용이 사법체계의 비판을 담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정면으로 공격받고 있는 대상은 윤리가 아니라 재판의 세계입니다. 재판의 세계란 부르주아이기도 하고 나치이기도 하고 공산주의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대의 모든 암들입니다. 메르소를 말하자면 그에게는 긍정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거부의 자세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미 본인의 해석이지만 저는 굉장한 궤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좀 덧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저는 이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을 때까지는 얘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범죄를 보고도 경찰이 싫어서 경찰을 안 부르고 남자한테 맞고 있는 여자를 보고도 남자랑 놀러 다녔고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주인공의 속생각을 들으면서 얘는 미친놈이다 이렇게 느낀 거죠. 정리하자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별로 느낄 수 있는 게 없었고 작가의 해석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작가가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도 개통철학이라고 보여졌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좀 그렇죠. 이방인이라는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노벨문학상도 받은 작가고 고전이라는데 왜 그런가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GPT랑 대화를 해봤는데 이방인을 좀 옹호하는 측에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시켜봤습니다. GPT-1 거짓말하지 않는 인간.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 장례식에서 안 슬프더라도 울어야 되고 판사 앞에서는 반성하지 않더라도 반성하는 척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주인공은 그걸 거부했어. 울고 싶지 않으니 울지 않겠다. 반성하지 않으니 반성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게 비인간적인 사이코패스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각에선 가장 솔직한 인간인 거야. 접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솔직한 인간. 근데 인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내 감정이 맞는 감정인가 올바른 감정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본인한테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게 진리다, 맞다, 솔직하다 결국엔 포장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GPT-2 사회가 싫어한 건 살인이 아니라 그 솔직함. 재판 장면을 보면 살인 자체보다 엄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다뤄져. 사회는 범죄의 본질보다 관습을 따르지 않는 태도를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사법체계와 사회도덕을 위선을 고발하는 거지. 저의 답변입니다. 사법체계를 비판하려는 거 같기는 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사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모든 살인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해야 돼. 근데 그런 1차원적인 판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발전된 사법체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한테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GPT-3 부조리 속에서 긍정 찾기. 마지막 장면에서 메르소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평온함을 느껴. 삶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 철학의 핵심이고 메르소는 그걸 몸으로 살아낸 인물인 거야. 제 생각입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래도 살아도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조리 철학을 좀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GPT-4 사이코패스냐 철학적 인간이냐. 너가 생각한 건 공감도 못하는 미친놈. 옹호하는 쪽은 사회가 요구하는 거짓말을 죽음 앞에서도 하지 않은 인간. 둘 다 맞아. 알베르 카미는 그 불편함 자체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할 수 있어. 독자가 영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의도한 거지. 그러니까 너의 반응은 카미가 의도한 불편함을 그대로 경험한 거야. 이 인간은 쓰레기다. 라는 생각 자체가 이 작품의 효과일 수 있는 거지. 삶의 부조리함. 여기서 등장하는 게 알베르 카뮈의 부조리 철학입니다. 부조리란 세상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의미가 없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의미를 갈망한다. 라는 이 모순을 말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떤 부조리한 일, 억울한 일 이게 아니고 인간은 본인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본질적으로 삶의 의미라는 건 없는 거라서 인간은 누구나 이 부조리를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미는 이 부조리 앞에서 사람들이 세 가지 길을 선택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회피하는 거다. 두 번째로 철학적인 회피. 종교나 이념이나 환상 같은 절대적인 답을 만들어서 덮어버리는 거. 3번 부조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카미는 이 세 번째 부조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소설이 등장한 게 1942년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중에 나왔죠.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으로 힘들고 그럼에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 좀 이렇게 삶의 의미를 갈망하는 시대에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삶의 의미라는 게 뭘까요? 사실 2025년 현재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라는 거는 원래 없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생존과 번식을 생각하게 프로그래밍된 그런 생명체죠. 우리는 부족 사회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현대를 살고 있고 진화 심리학과 과학은 인간한테 행복이라는 게 뭔지 이미 밝혀낸 것 같아요. 이 생존에 유리한 일을 하거나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결과적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인간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도록 진화가 된 거죠. 모든 생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다람쥐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하지만 토끼와 다람쥐는 삶의 의미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원래 없는 거기도 하니까요. 근데 인간은 발달된 뇌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조리가 생긴 거겠죠. 역설적으로 이 진화의 결과로 우리는 이 부조리를 갖게 된 겁니다. 이 부조리를 가진 유전자들이 생존한 결과인 거죠. 삶의 의미는 뭐지? 삶이란 뭐지? 나는 뭐지? 이게 카미가 설명한 부조리죠. 과학적으로 보면 이 부조리는 쉽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삶의 의미라는 건 원래 없다. 하지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살아남아서 우리가 된 거죠. A랑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고 B는 삶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몇만 년이 지났을 때 이 B의 후손들이 더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고 A의 후손들은 대가 끊겨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이 부조리를 경험하게 되죠. 카미가 이 소설을 발표하고 4년 뒤에 1946년에 2차 대전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한 정신과 의사가 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만약 삶에 목적이 있다면 실현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여기서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아낸다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베르 카미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삶의 의미는 없죠.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의미를 정하고 그거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삶의 의미는 본래 없는 것이니 그걸 인정하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미는 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쓴 겁니다. 삶의 의미는 본래 없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행복이 찾아온다 라는 걸 이 주인공 메르소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메르소는 본인이 느끼는 생각을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데이트가 하고 싶으면 하고, 경찰이 싫으면 부르지 않고, 범죄자더라도 놀고 싶으면 놀고, 총을 쏘고 싶으면 쏩니다. 판사 앞에서 반성하는 척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고요.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메르소를 통해서 알베르 카미는 부조리를 인정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고 해석해본 이 고전 이방인에서 카미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행복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할 때 뇌에서 느껴지는 거지만 카미는 어떤 편안함? 그런 내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 삶의 의미는 원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는 그런 안정감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철학이라는 게 과학보다 선행한 게 아닌가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철학에서 삶의 의미는 본래 없는 것 같아. 그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과학에서는 그게 정말 없는 건가? 한번 찾아보자. 행복은 뭔가? 행복은 왜 느끼는 거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약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행복의 정체가 뭔지 알게 됐고 삶의 의미는 본래 없는 거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죠. 그러면 여기서 아직 과학이 증명하지 못했고 철학이 접근하고 있는 문제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식이라는 건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거는 정기적인 신호인 건가? 경험이라는 건 무엇인가? AI도 경험이라는 걸 할 수 있나? 자유의지라는 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윤리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 자아라는 건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과학이 아직 정리하지 못했고 철학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책을 읽으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전 이방인을 소개하고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소설이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도 써주시고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고전을 읽어보니까 여러 생각도 할 수 있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고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책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을 쟁취하는 파워 실전 명상, 자연 스님의 책인데요. 조금 제목이 특이하긴 하지만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제 성공을 하고 싶죠. 돈도 벌고 싶고 그런 관련된 실용주의적인 명상 관련된 책입니다. 이 자연 스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불교 스님이십니다. 근데 박사 학위가 5개 있으신 좀 대단하시면서 특이한 이력의 스님이십니다. 명상을 통해서 성공도 하고 목표도 이룰 수 있다는 명상 만능주의를 설파하고 계시고요. 저도 좀 목표 지향적으로 명상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내용도 좋은데 한번 몇 구절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의식은 미간 위쪽에 든다. 저는 명상할 때 이제 미간이 찌푸려져서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보통 이 제3의 눈이라 알고 있는 이 부분에 의식을 두면 미간도 펴지고 자연스럽게 명상에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좀 꿀팁이죠. 정신이 올라가면 물질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정신만 다스리는 건 반쪽짜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정신도 올라가고 물질도 올라가야 진짜 삶이 나아진 것이고 제대로 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런 명상의 효과를 원하는 것 같아요. 명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더 좋은 영향력을 주고 더 성공에 가까워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통일신라 때 얘기를 하시면서 문화도 번영하고 물질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효과를 본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진정한 명상이라면 투쟁이 계속되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현실에서 승리하는 것을 돕는 힘이 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인 직장인은 50세쯤에 정년을 맞는다. 이런 경우 4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이 내적인 자기조절과 행복 추구, 즉 명상이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결코 내면에서 솟아나는 행복에 비견될 수 없다. 명상을 하면 조금 그 잔잔한 평정심과 은은한 행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명상은 스스로 통제 가능하고 부작용 없는 최고의 마약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합니다. 최고의 명상은 현실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삶 그 자체가 명상이 되어야 한다. 약간 소림사의 무술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산중에서 아무리 수련을 해봐야 실제로 쓰지 못하는 건 무술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명상도 실생활에 잘 쓰여야 된다.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명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을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생각이 현상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정신이 물질 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신이 물질을 보완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명상의 부작용과 좀 주의할 점을 알려주십니다. 명상 만능주의는 좋지만 이 행동을 보완하는 정도로만 봐야지 명상만으로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경우다. 명상을 하면 바로 이런 순간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스트레스를 넘어설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싸우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일을 하는데 온전히 사용한다면 그 효과가 참 클 것이다. 스트레스를 무력화시키고 성공의 길을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의 명상이 가지는 유용성이다. 이걸 보면 이제 명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구절이죠. 제가 이제 롤을 했을 때 롤을 하다가 막 화가 나면 잠시 쉬면서 명상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혼자 씩씩거리는 에너지를 좀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명상은 욕망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욕망의 성취를 돕는 유용한 도구이다. 명상은 농사로 치면 비료와 같다. 명상을 하면 효율성이 좋아진다. 발열이 적은 컴퓨터처럼. 이 책을 좀 관통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 명상을 통한 에너지 투입은 특정 산업에 정부 지원금을 몰아주는 것과 같다.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진인사대 천명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명상에 대한 뽐뿌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한 책이어서 보는 동안 많이 공감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목표, 최선을 다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여 퇴사하라 라는 제목의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좀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요. 조금 과격할 수 있는 내용과 제목이지만 저는 좀 공감한 부분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자는 서대호라는 분이시고요. 제목은 20대여 퇴사하라. 아침마다 연차를 쓸까? 아까워서 못 쓴다. 눈치도 보이고 정말 좀비가 된 것 같다. 정말 저도 아침마다 연차 쓸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었는지. 부모님 집에 살 때는 눈치가 보여서 연차도 잘 못 썼던 것 같아요. 연차 쓰고 혼자 모텔 대실에서 쉬었던 날도 있고요. 이제는 연차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퇴사하면 된다. 퇴사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퇴사하면 내 시간이 많아진다. 실컷 잘 수 있고 실컷 공부할 수 있고 실컷 운동할 수 있다. 퇴사하면 건강해진다. 삶이 즐거워진다. 출퇴근을 안 해도 된다. 상사의 눈치를 안 봐도 된다. 억지로 회식에 참여 안 해도 된다. 하루 종일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다. 내가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 정말 좋죠. 무엇보다 원하는 일에 마음껏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거. 일이 안 될 때에는 잠깐 쉬고 다시 집중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참 좋은 점은 많습니다. 다만 돈이 없는 것뿐. 거지가 되더라도 회사는 다니기 싫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마인드로 퇴사를 했습니다. 1년 후 잔액은 1억이 되었다. 현재 나의 수입은 월 2천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좀 부러워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아직 못 벌고요. 입에 풀칠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참 저런 걸 보면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하는 많은 일들은 중학생도 할 수 있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정말 솔직히 회사 일은 중학생도 할 수 있고 어쩌면 저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회사에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중학생 일 하면서 돈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돈 이상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자아실현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일에 몰입하고 싶다라든지 참 그런 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퇴사하면 회사에서 배우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배울 수 있다. 회사원은 좁은 영역의 업무만 반복하고 좁은 영역의 사람들만 만난다. 거지가 되더라도 퇴사하자. 근데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회사원은 시간과 돈을 바꾸고 퇴사를 하면 성과와 돈을 바꾼다.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일에 최적화되고 쾌적한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 말도 이게 정말 공감이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 옆에서 일하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직 울렁거리고요. 그래도 좋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좋은 분들보다 안 좋은 분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정말 크거든요. 몇 분보다는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의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기업 문화에서 당연시되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들은 완강히 거부하라. 정말 저도 그런 기업 문화를 싫어했고, 협조 전 공문을 쓰는데 미리 협조를 구하는 좀 이상한 그런 문화에 참 그 허례허식이 가득한 그런 문화들이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통제하라. 종이에 목표를 적고 매일 읽어서 꿈을 이룬 사례는 너무나 많다. 매일같이 명상하라. 꿈을 포기하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이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회사 얘기에는 특히 공감이 좀 많이 됐고, 기억 속에 있던 여러 안 좋으신 분들이 생각났던 그런 책입니다. 참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자유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명령, 악습, 전통. 5.18 광주 시민들을 총으로 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총을 쐈지만 그들은 왜 쏴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상사와 선임들, 다들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왜냐고 묻질 않았죠. 사랑해서 그런 거라며 아이들을 경쟁사회로 내몰고 다들 그렇게 큰다며 아이들을 때리고 소리치고 욕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회적인 전통과 명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상사가 지시해서, 다들 그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자라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통과 규범을 해체하고 재조립해서 나만의 생각으로 만드는 철학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호리코시 요스케의 철학의 쓸모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2번, 철학의 쓸모.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여러 플러스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번, 나만의 내적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2번,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줄 안다. 3번, 문제의 본질을 알아볼 수 있다. 우선 1번, 나만의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사회적인 전통들, 학생은 조용히 공부나 해야 돼. 군인은 부당해도 복종해야 돼. 회사는 돈만 벌면 돼. 이런 사회의 수많은 편견들을 곰곰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그런 근거가 무엇이고 누가 그렇게 정했고 왜 그래야 하는지 하나하나 해체를 하고 나만의 가치관으로 재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무의식 중에 편견을 가졌던 것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알아보는 능력이 생길 수 있겠죠. 2번,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철학적 사고는 남들이 억지로 만든 갑옷들을 해체하고 벗어내면서 그걸 다시 우리 손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행동 기준과 신념이 세워지겠죠. 그 생각을 또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나만의 말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빌려온 말이나 타인의 권위에 기댈 필요가 없어집니다. 나만의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3번, 문제의 본질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문제와 목적이 있는지 분석해서 해결책까지 나아가는 생각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모로 참 유용합니다. 3번, 철학적 사고법. 그러면 철학적 사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문제 제기, 2번, 해체, 비판, 3번, 재조립. 이렇게 세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제기. 우리는 보통 안정된 상태를 선호합니다. 의심이나 불안이 없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회적 전통과 규범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내 가치관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적 사고는 억지로라도 이런 자신의 불완전성, 여러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시로 성과주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그런 성과주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엄청 불행한데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두 번째, 해체. 여러 외부의 생각들, 여러 외부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해체해서 산산조각을 내줍니다. 철학의 쓸모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해란 말 그대로 분해하는 행위다. 애매해서 잘 모르겠다는 감각과 감정, 혼돈 상태로부터 어떤 부분을 떼어내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성과주의를 해체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뭘까? 그 기준은 뭘까?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성공한다는 건 뭘까? 그 성공한다는 거는 돈이 기준인 걸까? 행복이 성공의 기준일까? 그러면 출발점은 모두 같을까? 그렇다면 공정하다는 건 뭘까? 이 성과에 따라서 격차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 이 격차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그건 누가 정하는 걸까? 이렇게 해체를 하면서 비판도 하면서 성과주의의 여러 모순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죠. 3번, 재조립. 이제 이 분해한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조립을 해봅니다. 공정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 수가 있다. 출발점이 완벽히 같을 수가 없으니까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도 완벽히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정하다고 해도 얼마 정도의 격차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현재 사회의 성과주의는 결코 완벽히 공정해질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속 가능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선호한다. 시간도 적절히 투자하고 그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몰입을 한다. 나한테 성공은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행복한 일상이다. 나는 그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한다는 것과 성공한다는 것에서 나만의 정의가 생겼고 결과적으로 나만의 가치관이 생겼죠. 4번, 철학적 사고의 일상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구축한 철학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신의 것이다. 그렇기에 유연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외부의 생각들을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편하죠.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쁜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파악하고 고민해보고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 삶에도 여러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놀이에 가깝다고 봐도 좋다. 놀이에 다른 목적은 없다. 놀이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것이 목적이다.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 문제들을 철학적으로 분해하고 여러분들께 재조립할 수 있게 내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챙겨봐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21에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방탄소년단이건 아니면 손흥민이건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 취급을 받는 거죠. 공부만 계속 강요를 하니까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틀렸구나. 1번, 나의 삼수일기. 월붕이님의 나의 삼수일기라는 만화를 보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공부만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공부 말고도 여러 꿈이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공부 못하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가정에서도 공부 말고도 여러 길이 있다고 해주고 사춘기 때부터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재수생이면 성인인데 성인인 아들 성적표를 붙들고 아버지가 운다든지, 아니면 뭐 재수학원에 모인 젊은 아이들, 돈들과 너무 아까운 그 에너지들과 청춘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방향이랑 힘만 주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재수생을 죄지은 재수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재수생, 삼수생들이 매일 운다. 근데 매일 우는 거는 이제 그냥 우울증이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나이 21에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근데 저는 이거 전적으로 부모 잘못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학생 시절 감성이 되살아났던 것 같습니다. 2번, 저의 학교 생활, 입시 생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영재고 입시를 했었는데, 물론 제가 원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원한 거랑 좀 관련 없이 경쟁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적 고민, 대학 고민, 한 친구는 고3 때 좀 그렇게 되기도 했고, 저는 원하는 학교에 못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 좀 좌절감에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좀 마음을 잡고 군대도 다녀오고, 좀 그런 과정에서 부모님과 싸웠다가 다시 좀 친해졌다가 부모님한테 죄책감도 느꼈다가 거리감도 느꼈다가 친구들이랑도 친해졌다가 멀어졌다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친구는 같이 대학교를 갔는데 더 좋은 대학교에 가겠다고
반수를 하고 삼수를 했는데 뭐 결국에 학교로 다시 돌아온 친구도 있었고, 한 친구는 또 소문에 재수를 해서 의대에 갔다는 친구도 있다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뭐 박사과정을 벌써 땄다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스타트업을 뭐 성공시켜서 TV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잘생겼다는 걸로 TV에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별 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삼수일기를 보면서 느낀 점은 공부 만능주의, 그리고 경쟁 만능주의,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인 부모와 스승이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부만이 길이 아니고 경쟁은 효율적이지만 지금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학생들이 너무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번, 공부 만능주의. 공부만 강요하는 사회라는 이제 단어도 뻔한데 정말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지독한 집단주의 현상을 띠고 있고, 개인의 꿈이나 이런 거는 전혀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아니면은 다 실패자 취급을 받습니다. 방탄소년단이건 아니면 손흥민이건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좀 공부 잘하는 취급을 받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생활을 해보니 성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공부에 관심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웃긴 게, 일반고에 가게 되면 그대로 모범생일 성적인데 거기 영재고에 있어서 하위권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부터 되게 삐게 보고, 뭐만 해도 되게 안 좋게 보고, 대화도 진심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문제아 취급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선생님들 중에 몇 명의 선생님들만 그러시긴 했는데, 그분들은 참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만 강요하는 사회에서 학생들한테 사회는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일 텐데, 근데 이제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그런 취급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자아가 이제 점점 크고 있는 학생이 혼자의 마음의 힘으로 버티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혼자 그렇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되게 그때가 정신적으로 가장 복잡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좋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4번, 승자가 없는 공부와 경쟁 만능주의. 제가 중학교 때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면서 그냥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만 누구는 청소도 잘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청소를 잘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다 듣는 데에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벙찌면서 되게 좀 마음이 이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별로 그런 친절이 사실 반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결과적으로는 저도 좋은 대학에 갔지만 이런 좀 지독한 경쟁주의 사회가 더 좋은 명문대에 가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주기도 하고, 동시에 내 아래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오만함, 그리고 또 지나친 경쟁에서 오는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정말 온전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삐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해도 다른 꿈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걸 인정해주면 그렇게 엇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공부만 계속 강요를 하니까 그 길만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했다시피 학생에게 사회는 학교랑 가정인데, 근데 학교랑 가정 모두에서 공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가정에서는 더 심하게 있죠. 청소년기에는 이제 아이가 자립을 할 수 있게 아이의 자리라든지 생각을 점점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회초리를 든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성적표를 검사한다거나 그런 게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삼수일기 만화에서도 재수생 주인공의 성적표를 보고 아버지가 막 우는 상황이 나오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옛날에 봤더라면 좀 그러려니 했을 것 같은데, 조금 머리가 크고 나서 그 장면을 보니까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근데 아버지가 본인 성적표 받으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우셨을 텐데, 재수생이면 20살이면 사실 이미 자립을 해서 나가 살아야 할 나이인데, 재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본인이 선택할 거고, 부모의 역할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립을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좀 여러모로 그런 답답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문화가 공기 같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약간 공기가 답답한 느낌을 그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5번, 학생들이 적어도 불행하지 않게. 그래서 이런 공부 만능주의는 학생들을 너무나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사회를 구성하는 부모와 스승들이 이 마인드를 벗어나서 진로에는 여러 방향이 있고 모두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본인들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불행하지 않게는 하려면 사회적으로 이런 좀 반성하는 말들이 많아져서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숨 쉴 틈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옳은 생각이라도 계속 그걸 믿고 나갈 힘이 부족합니다. 어리기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좀 부디 많은 어른들의 생각이 조금이나마 바뀌어서 학생들이 불행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이 수능이었는데 공부가 정말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평온함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은 가진 것과는 관련이 없고 가진 것은 불행과 관련이 있고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관련이 있다. 욕심은 강아지의 간식과 같다. 그걸 활용해서 발명도 하고 예술도 하고 그러면 된다. 잘 활용해서 개인기를 개발해보자. 그래서 이런 허황된 생각만 버리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나 그게 우리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강아지의 간식처럼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유튜버로서 살아가면서 좀 몇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공에 대한 욕심이 좀 큰 사람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맞는 것이냐, 이게 행복한 것이냐 좀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행복은 가진 거 나누기 욕심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욕심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욕심을 0으로 가게 하면 행복을 무한대로 가게 한다. 그래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속세에서 옛날에 메가스터디였나요? 약간 공부 자극하는 그런 걸 많이 봤었는데 거기서는 욕심을 낮출 수가 없으니 가진 거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세뇌를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좀 지금으로 가져와서 그러면 욕심을 덜어내고 가진 것을 늘리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뭔가 이론적으로는 맞아 보이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욕심과 행복에 대한 과학적인 책을 찾다가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교수님 아니면 이제 대학원 출신 분들의 책은 이 실험과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책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가졌던 생각, 질문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현대에서, 우리 현대 연구들에서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들었던 행복은 가진 거 나누기 욕심이다. 이제 요거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뭐냐?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사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사실 오답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궁극적 목표가 되면은 안 되고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건너뛰고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1번, 행복은 가진 것과 관련이 없다. 가진 것은 불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좀 과하게 얘기해서 가진 것은 불행을 줄여주지만 행복을 늘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2번, 욕심을 0으로 가게 하면 행복이 무한대로 가냐?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에 욕심은 헛된 것이라는 불교의 느낌이 사실이 맞았습니다. 욕심은 우리가 생존과 번식에 필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행복과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3번,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가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사람과 동물이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산다는 거는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식 사고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본능이고 이성은 본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책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는 거고, 사람이면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하고 돈을 더 벌고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한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근데 더 많은 걸 갖고 더 좋은 걸 가져도 행복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돈은 건강과 같다고 합니다. 아니면 목마른 사람한테 물이랑 같다고 합니다. 목마를 때는 물이 정말 필요하고 물을 절실하게 찾지만 물을 마시고 나서는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불행을 해결해 주지만 행복과는 상관관계가 크게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 책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법륜 스님의 말씀들이 과학적으로도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정말 욕심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는 거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욕심은 사실 강아지에게 간식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간식이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복종도 하고 앉아도 하고 손도 주고 합니다. 사람도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싶고
마이바흐도 갖고 싶고 하고 한남더위도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유튜브 대강에서 한 3, 4개월 해서 저기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뭐 며칠만 해서 100만 찍고 몇천 벌고 이런 거를 원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아니면 공부는 하기 싫고 좋은 대학은 가고 싶고 이렇게 헛된 것을 꿈꾸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좀 깨닫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돈을 벌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재능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3, 4년, 4, 5년 고생할 생각을 하고 돈도 좀 아껴 쓰고 돈 떨어지면 알바할 생각도 하고 나는 입에 풀칠할 정도만 해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황된 생각만 버리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나 그게 우리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게 강아지의 간식처럼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은 가진 것과는 관련이 없고 가진 것은 불행과 관련이 있고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관련이 있다. 욕심은 강아지의 간식과 같다. 그걸 활용해서 발명도 하고 예술도 하고 그러면 된다. 잘 활용해서 개인기를 개발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생각이 좀 많이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집에서 이렇게 글도 쓰고 말하는 거를 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대치를 좀 내려놓고 길게 생각하자, 이렇게 좀 헛된 욕심을 내려놓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역시 행복과 관련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원치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하는 회사 생활을 그만둔 게 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한국 사회가 경제적 수준에 비해 행복 수준이 낮은 이유, 그리고 뭐 기부와 봉사의 심리학적인 이유, 행복 말고 요새는 심리적 풍요라는 개념이 유행하고 있는 거, 이런 이야기들도 뒤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의 본질이란 성장입니다. 조직, 팀원, 자신, 이 세 개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리더는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작은 권한과 책임을 팀원들에게 위임하여 성장의 기회를 준다. 책임과 권한은 한 세트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의 본질이란 성장입니다. 조직, 팀원, 자신, 이 세 개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몸, 집안, 나라, 천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장, 그리고 팀원의 성장, 그리고 조직의 성장, 이 세 가지를 목표로 둬야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겁니다. 이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많은 점들이 해결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립이 본질이듯이 리더는 성장이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리더는 뭘까요? 회사의 팀장으로 보게 된다면 팀이 성과를 못 내고 팀이 해체돼서 성장하지 못한 능력 없는 팀원들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서 누구도 갈 곳 없는 인력이 되는 것입니다. 팀, 그리고 팀원, 그리고 팀장 본인까지도 모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성공한 팀은 팀이 성과를 내고 팀장은 성장을 해서 더 큰 리더, 임원이 되고 팀원들은 성장해서 또 다른 팀의 팀장이 되는 겁니다. 성공한 리더는 사업을 성공시키고 리더는 부를 얻고 팀원들은 사업의 중역이 되거나 또 다른 사업의 리더가 되는 거죠.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데 팀원만 성장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팀장이 성장하지 않는데 팀원만 성장하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팀원들이 성장하는데 조직과 팀장이 성장하지 않는다? 쉽지 않죠. 그래서 회사가 더 이상 크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거나 줄어들고 있다면 사실 거기서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조직에서 팀원들도 성장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보통 성장이 멈춘 조직은 팀장들도 성장이 멈추고 팀원들도 성장이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정치만 판을 칩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작은 빵집을 하더라도 빵집이 성장하고 빵집 사장님이 성장하고 빵집 직원들이 성장하는 그런 비전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리더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이민영 선생님의 요즘 팀장의 리더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어쩌다 팀장이 된 사람들, 그동안의 직장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팀장이 팀원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능력 있는 팀원은 조직을 떠난다. 팀원들은 배울 게 없는 팀장과 더 이상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팀의 성과도 곤두박질 치게 된다. 요즘의 조직은 이런 팀장들이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리더는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작은 권한과 책임을 팀원들에게 위임하여 성장의 기회를 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일시키는 법입니다. 일시키는 법은 다시 말해 권한 위임입니다. 리더는 권한과 책임이 있죠. 요걸 팀원들한테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인데요. 좋은 리더는 한 차원 높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좋은 리더는 한 차원 높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팀원의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팀원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리더는 큰 줄기에서의 의사결정을 해주고 책임을 져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보다 이 쉬운 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한은 안 주고 책임만 떠넘기는 분들이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큰 줄기의 의사결정은 네 생각은 어떻니? 네가 담당자니까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이렇게 떠넘기고, 결과물을 가져오면 팀장은 짜잘한 거에 신경 씁니다. 글씨체, 글씨 크기, 프린트를 A4에 했니, A3에 했니, 가로로 했니, 세로로 했니,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은 팀원에게 돌리죠. 팀장이 할 일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큰 줄기의 의사결정을 해주고 글씨체, 글씨 크기 그런 건 팀원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팀원들이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죠. 반대로 책임감이 없는 팀원이 있다면 내가 권한을 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책임과 권한은 한 세트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역시 해결되는 거죠. 리더는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작은 권한과 책임은 팀원들에게 위임해서 성장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빌런이 한 분 생각나면서 또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부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리더라는 자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팔로워시더라도 요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구나, 아니면 이렇게 좀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통스럽지 않거든요.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른이 맞다는, 리더가 맞다는 그런 유교적 사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리더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리더들 아래에서 고통받고 계신 많은 분들과 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분들 모두 성장하는 좋은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말 리더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온원 1대1 미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회사 다니면서, 군대에서도,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도, 아니면 가족 사이에서도 정말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스킬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봐주시고, 오늘 배운 리더의 본질이란 성장, 조직, 팀원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 리더는 큰 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작은 권한과 책임은 팀원들에게 위임하여 성장의 기회를 준다. 이 두 가지 꼭 잊지 마시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원온원이 지혜로운 리더의 필수품이자 필살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원온원으로 2주 이상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서로의 성장에 방향성이 맞는지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신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리더의 궁극기 원온원은요, 정말로 이건 정말 필요한데 왜 안 하지 싶었던 건데요. 제가 학교 생활, 군 생활, 그리고 회사 생활, 심지어 집에서 가족들과 생활을 하면서도 이 원온원, 다른 말로 1대1, 그리고 다른 말로 진실의 방, 요거는 정말 항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만약에 어디서든 리더를 맡고 계신다면 이 원온원을 시스템화 해두시면 정말 신뢰도도 높이고 좋은 리더의 조건이었던 성장도 가능하게 하고 서로 피드백도 꾸준히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원온원이 지혜로운 리더의 필수품이자 필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어보시고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원온원과 요즘 회사들. 최근에 MZ세대, 저도 MZ세대인데요. 우리 세대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 그게 우리 세대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투명성,
공정성을 다른 세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거를 따져보면 우리는 이제 경쟁이 심한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군대 들어갈 때도 경쟁을 해서 들어갔고 성장세가 멈춘 사회에서 한정된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진해서든 아니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든 경쟁에 익숙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다른 세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회사에서 기성식의 인사고과 평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만 평가해서 내 연봉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회사에서는 다른 평가 방식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팀원이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모른다면 이제는 여러 협업 툴을 활용해서 누가 어떤 일을 얼만큼 하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투명하게 보이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원원원으로 팀원, 팀장 모두 내가 어느 수준이구나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잘 형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팀원들이 직접 원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잘하는 직원은 굳이 잘하니까 말을 안 하고 못하는 직원은 못하니까 말을 안 했다면 이제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본인의 위치를 직접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팀장의 면담 시간들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제 또 다른 불만들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팀장님이 자기 자랑만 하신다. 30분 내내 혼내기만 했다. 팀장님이 사적인 대화만 하신다. 남자친구 있냐? 형제 있냐? 이런 질문만 하신다. 자, 그래서 원어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번 지혜로운 원어원. 역시 이민영 선생님의 요즘 팀장의 리더 수업이라는 책을 공부해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의 원어원으로 2주 이상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원어원을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몇 가지 기본적인 걸 보자면요. 1주에서 4주 중에 편하신 걸 선택하셔서 한 번씩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팀원과 시간을 미리 정해두셔야 됩니다. 업무의 일부니까 당연히 업무 시간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성장에 초점을 두고 팀원의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리더가 질문을 좀 준비해 가시면 훨씬 수월하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1주에 한 번씩 원어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일하면서 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서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들에서는 4주에 한 번도 어렵다고들 하지만 저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부하 직원들은 5명 정도가 될 텐데요. 그분들은 1주에 한 번씩 그리고 2차 부하 직원들은 20명 정도가 되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미팅을 미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잡으시는 리더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는 제발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분명히 업무시간이니 업무시간 내에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밥 먹으면서 하셔도 안 되고 노트를 가져가서 준비한 질문들을 하시고 메모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미래,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해야 할 일, 요 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단계, 현재 팀원의 여러 상황 파악, 업무 관련. 2단계,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대화. 3단계, 앞으로의 업무 진행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 질문 예시들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팀의 성과에 대한 질문들도 있고요. 팀원의 성장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팀원과의 신뢰를 쌓는 질문들, 업무 관리, 피드백에 대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트를 미리 적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들을 미리 꾸려서요. 저는 이제 물론 회사를 나와서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지만 회사를 어떻게든 참고 다녔다면 제 부하 직원들과 원어원을 참 시간을 내서라도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은 회장이라도 할 수 있고 집안의 가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요 원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회장이라면 부회장들 아니면 그 아래 부회장들 5명과 원어원을 하고 그 아래 2차 부하 직원들 사장들 20명과 원어원을 한 달 주기로 한다거나 가장이면 가족 구성원과 2주에 한 번씩 원어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몰랐던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질문을 준비해 간다면 서로의 성장에 방향성이 맞는지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신뢰를 쌓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당장 여자친구와 원어원 미팅을 수요일마다 잡아뒀습니다. 그래서 요 1대1 대화, 정말 이 썸네일처럼 진실의 방 대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이 필살기, 궁극기는 꼭 인생의 무기로 가져가셨으면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 부모님이 생각나죠. 공부해야 되고 게임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대기업에 가야 되고 휴학하면 안 되고 퇴사하면 안 되고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면 잘 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간단하게나마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실천법, 그리고 어떤 부모가 되는 게 좋은지 한번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번, 부모의 역할이란, 부모의 역할, 즉 양육의 목적은 자립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이와 쓸데없이 싸울 필요 없이 온전히 사랑만 줄 수 있게 되죠.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자립적인 성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아이의 행복은 아이가 찾는 겁니다. 부모가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참 간단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부모님도 그랬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아이가 부모 말을 듣게 하는 게 양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사람은 원래 다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아이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2번, 쉽고 구체적인 4가지 스킬들. 1번, 3할 타자 스킬. 타자들은 3할만 쳐도 잘하는 타자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시도해서 2-3번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어릴수록 많이 시도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그냥 정답을 들이대서 한 번 시도해서 한 번만에 잘하는, 그거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인형입니다. 우리들 부모님이 생각나죠. 공부해야 되고, 게임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대기업에 가야 되고, 휴학하면 안 되고, 퇴사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두냐고. 근데 이제 잘못된 길이 뭔지 아닌지 그건 부모님들이 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이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아이가 직접 스스로 본인의 선택을 하게 해주고 3할만 성공하는 시도들을 하게 해주면서 본인의 관점을 기르고 스스로의 인생관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는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3할만 쳐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하숙생요법.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자녀는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하숙생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죠. 늦게 들어오니까 통금 한다거나, 공부 안 하고 게임하니까 문 열어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게임 좀 하는 게 어떻냐는 겁니다. 원래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합니다. 30, 40대에서도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것보다 지금 조금 게임하는 게 사실 좀 낫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한다고 지금 통제하면 안 됩니다. 하숙생한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사실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통제가 됐을 때 오히려 더 하고 싶게 되고 더 집착하게 되는 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통제권을 온전히 주어야 오히려 아이에게 책임감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3번, 미래에서 온 아이, 과거에서 온 부모. 우리가 휴학한다고 했을 때, 퇴사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떻나요? 좀 늦더라도 방향이 중요하지, 이런 부모님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아는 부모님이 많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부모는 사실 과거에서 왔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이 크롭티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아이는 미래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인데 아이가 서울에 KTX를 타고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미래에서 온 아이지, 그리고 우리는 부모한테 반대로 우리 부모는 과거에서 온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굳이 이해를 구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4번, 20초 허그요법. 아침 저녁으로 20초 정도 안아주는 겁니다. 내 사랑을 짧은 시간이지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도 해주고, 이거는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끼리 해도 좋다고 합니다. 3번, 자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서울대에 보내는 부모가 되고 싶은지. 요새는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는 잘해야지, 그리고 그래도 게임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도 좋은 부모가 뭔지 보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는 생각을 했을 때 엄마가 저 나이에도 계속 보고 배우고 노력하시는구나, 아빠가 자기의 부족함을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구나,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공한 엄마 아빠가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진아영 선생님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요가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식은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내용들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랬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말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는 좀 더 지혜롭게 대해서 사랑받는 부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세대의 출산율이 낮은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도 한몫했다는 그런 댓글도 본 것 같은데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어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참 슬프지만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 그리고 사랑받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자본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모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래를 전문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고 모두가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서로의 일을 서로가 처리해 주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책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 기분이 참 좋죠. 하지만 여기 반대의 주장을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돈을 쌓는 데 집중하지 말고 돈을 쓰는 데 집중하자고 하는 건데요. 호리의 다카우미의 가진 돈은 몽땅 써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소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돈을 쌓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쓰면서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쌓인 돈보다 중요한 경험과 지혜. 책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정말로 도움되는 것은 통장에 쌓인 잔고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자차를 가지는 건 택시를 타는 것보다 좀 비경제적일 수 있지만 차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권이 지하철 노선도를 벗어나 전국으로 확장되고 캠핑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2번, 돈으로 시간을 사라. 전문가에게 맡겨라. 하나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돈으로 시간을 사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돈보다 중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막상 시간을 돈으로 살려면 돈이 아까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정말 과감하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몽땅 다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집안일도 포함됩니다. 청소나 빨래 같은 일까지 돈 주고 맡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맡기는지 돈을 아껴야지. 하지만 저자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해낸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난 직장인인데 어차피 집에서는 일 못하지 않나 라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직장인들 또한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쉬거나 여유를 즐기면서 쉬거나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청소까지는 빼지 못했지만 빨래는 런드리고 그리고 쓰레기 분류는 커버링을 통해서 최대한 외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 시간에 조금 더 내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아니면 그 시간에 쉬기라도 하는 겁니다. 약간 이 책의 느낌을 아시겠죠? 돈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3번,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라. 책에서는 이제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파묻혀 살아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이나 열정이 있지만 일상적인 문제 그리고 돈 걱정 때문에 그 일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책은 그런 의미에서 돈을 정말 몽땅 쓰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지 말고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돈으로 사서 하고 싶은 일에 최대한 몰입하자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제목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 돈은 모으는 게 아니고 돈은 잘 모으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책에서는 자본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모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래를 전문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고 모두가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돼서 서로의 일을 서로가 처리해 주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책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돈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쌓아두기보다는 현명하게 쓰면서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돈돈거리면 오히려 돈이 멀어진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파묻혀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을 작은 행동으로 계속 쪼개고 행동 계획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전 행동을 계획해서 습관화를 반복하고 점점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치실질하기가 목표 행동이었다는데요. 이를 닦은 후에 한 개의 치아만 치실질하기 이렇게 행동을 나눴다고 합니다. 1번
오늘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계발 책을 보면 습관에 대한 책이 정말 많습니다. 습관의 힘,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습관의 디테일. 대부분의 책 내용은 습관을 잘게 자르고 동기부여를 꾸준히 해주고 습관이 되기 전까진 의지로 버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도, 그 책들 중에서도 과학적으로 좀 증명된 여러 논문과 실험을 기반으로 써진 책을 좀 찾았습니다. B.J. 포그라는 분의 타이니 헤비츠,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심리 커뮤니케이션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스탠포드 대학교 행동설계 연구소장이라고 하십니다. 책의 논점이 뭐냐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을 작은 행동으로 계속 쪼개고 행동 계획,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전 행동을 계획해서 습관화를 반복하고 점점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책의 레퍼런스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근거도 실험이나 논문들로 충분히 검증된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번, 습관과 행동의 원리. 우선 간단하게 행동의 원리를 소개하는데요. B는 MAP라고 설명을 합니다. Behavior는 Motivation 곱하기 Ability 곱하기 Prompt. 행동은 동기, 능력, 자극 이 세 가지가 모여서 행동이 된다는 건데요. 동기는 저희 의지랑 비슷한 거라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합니다. 다만 높은 동기가 있는 행동들을 습관화해야 동기가 높을 테니까 습관화가 좀 쉽겠죠. 그리고 능력과 자극은, 능력은 얼마나 하기 쉽냐, 그리고 자극은 어떤 것이 행동을 시작시키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쉽고 자극이 명확한 행동이 습관이 되겠죠. 이 바탕 지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습관을 만들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습관 형성 7단계. 우선 단계를 모두 보면요. 1번, 열망, 결과를 명확히 한다. 2번, 행동을 구체화한다. 3번, 적합한 구체적 행동을 찾는다. 4번, 아주 작게 시작하기. 5번, 적절한 자극 주기. 6번, 성공을 축하하기. 7번, 반복하고 확대하기. 1단계부터 같이 해보면요. 1단계는 원하는 결과를 설정합니다. 저는 다이어트로 했고요. 78kg, 그리고 30주 후에 달성. 이렇게 목표와 기간도 정해봅니다. 2단계, 행동 구체화하기. 이 목표에 필요한 행동들을 정말 많이 써봅니다. 16대8 간헐적 단식, 군것질 하지 않기, 아침마다 1시간 헬스하기, 저녁마다 30분 유산소하기, 칼로리 맞춰서 먹기. 3단계, 적합한 구체적 행동 찾기. 위에 적은 행동들을 효과적인가, 하고 싶은가,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맞춰서 검증을 해보면 됩니다. 저는 요것들 중에서 군것질하기는 너무 광범위하고 다른 방법들에 맞춰 먹으면 군것질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4가지를 골랐습니다. 4단계, 아주 작게 시작한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 4가지 행동을 아주 작게 분해하라고 합니다. 저자는 치실질하기가 목표 행동이었다는데요. 이를 닦은 후에 한 개의 치아만 치실질하기, 이렇게 행동을 나눴다고 합니다. 굉장히 작게, 이 정도로 작게 나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4가지를 점점 나눠보겠습니다. 저녁마다 30분 유산소하기. 요걸 줄여서 저녁마다 10분 유산소하기. 저녁 먹고 세탁소 찍고 오기. 저녁 먹고 양말만 신기. 너무 작게 나누는지는 모르겠는데 작게 나눠야 습관화가 쉽고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줄여봤습니다. 5단계, 적절한 자극을 준다. 그래서 여기 작은 행동 앞에 자극이 될 만한 행동을 설정하고 붙여주면 됩니다. 저자는 이 닦고 치실질하기 라고 한 것처럼 저녁 먹고 정리하자마자 양말 신기, 이렇게 했습니다. 6단계, 성공을 축하하라. 우리가 매우 작은 행동이지만 씨앗을 심는 느낌으로 하나씩 하면서 성공을 축하해 주라고 합니다. 7단계, 반복하고 확대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일단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운 일을 하고 만약에 실패하면 행동을 좀 더 쪼개서 습관화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다음 주에는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고 이렇게 습관을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4번, 습관을 만들자. 정리를 해보면 굳이 7단계까지 필요한가 싶긴 하지만 습관 세팅을 하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습관 세팅을 해봤고 루틴을 통째로 좀 다시 지키려고 하니까 운동한다거나 유산소 하는 게 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습관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먹고는 원래 유산소 산책 가는 게 목표인데 이 양말 신는 정도까지 행동을 나눠서 사실 양심이 있나 싶긴 한데 첫날 집 앞 세탁소 찍고 오는 거였는데 첫날부터 실패할 것 같아서 급히 행동을 더 쪼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동을 잘게 나누고 앞에 연결시킬 행동도 정하시고 점점 키우고 확대시켜서 정말 건강하고 좋은 습관 많이 만드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 공상, 영어로는 포지티브 띵킹이
결과를 오히려 안 좋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적이 좀 잘 나온 상상을 시키면 이미 성적이 잘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제 공부 시간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성공한 상상을 많이 일부러 하려고 했는데 1번 자기계발과 과학. 제가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글을 쓰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읽는 책 중에서 자기계발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계발은 과연 과학적 사고를 거쳤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성공담과 더불어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도움되었다더라 하는 그런 식이 많죠. 아니면 과학적 원리에다가 신비주의를 엄청 둘러싸서 자기계발서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적어도 과학적 원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더라면 저희는 얻을 게 있지만 과학적 사고를 아예 거치지 않고 그냥 귀납적으로 모아진 지식이라면 좀 저희는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계발서에 숨겨진 과학 원리들을 좀 찾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번 끌어당김의 진실. 끌어당김 법칙은 어떤 상황을 간절히 원하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그걸 느끼면은 그걸 가질 수 있다는 논리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90년대 이후의 연구들에서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논문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긍정심리학을 얘기한 마틴 셀레그만,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한 에버트 밴드라, 여러 학자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러다가 마틴 셀레그만의 제자로 알려진 가브리엘 웨팅겐이라는 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요. 긍정적 공상, 영어로는 포지티브 띵킹이 결과를 오히려 안 좋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실 틀렸다는 거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밀어냄의 법칙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뭔가를 강하게 원하면 그게 이루어졌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안 됐을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반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분은 과학자,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장을 좀 뒷받침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이 쓰신 책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절판돼서 찾아보기가 어렵긴 한데 저는 어떻게 전자도서관에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하신 여러 실험들이 있는데 한 번은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 여성분들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다이어트를 성공한 모습을 그리게 하고 반대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 그룹보다 오히려 감량이 더 안 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을 상대로도 본인이 성적을 잘 받는 그런 상상을 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상상한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성적보다 낮았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를 좀 보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숨어 있는 건지에 대한 연구도 하십니다. 3번 긍정적 상상은 에너지를 떨어뜨린다. 여러 실험을 통해서 이분이 추론하신 결과는 에너지를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상상을 할 때는 심장박동이 증가하고 상상이 끝나자마자 그 심장박동이 줄어들고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에너지 감소, 현실적인 계획 부족, 그리고 실제 행동 감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적이 좀 잘 나온 상상을 시키면 이미 성적이 잘 나온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실제 공부 시간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이 긍정적일수록 남은 임기 동안의 GDP는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긍정적인 단어가 신문에 많을수록 다음 주에 다우지수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번 배신감. 참 이런 결과를 보고 저는 좀 어이가 없었고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믿고 여러 좋은 상상들을 하려고 했는데 역효과를 낸다니까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런 긍정적인 상상이 좋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내 행동과 결과가 상관이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너무 불안하다면 이런 긍정적인 상상이 불안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나 감옥 이런 내 행동에 제약이 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는 이런 긍정적인 상상이 버틸 힘을 주고 우울감을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단기적으로는 우울감을 감소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감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시고 옛날 심리학자들의 말도 인용을 하십니다. 프로이트는 공상은 즐겁지만 장기적으로 발달을 저해한다. 데이비드 휴먼 상상한 감각이 실제 감각만큼이나 우리의 화를 돋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공상은 소원 성취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5번 새로운 대안.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시면 웨팅겐 교수님은 본인의 연구 결과를 또 가져오십니다. 심리적 대조, 멘탈 컨트래스팅이라는 방식인데요. 조금 대중적으로 바꿔서 우프 방식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간단히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wish, outcome, plan. 그래서 원하는 것, 결과, 거기에 대한 장애물, 그리고 계획까지 상상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 연구 실험들을 통해서 그 효과를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오랜 시간 동안 제 자아를 구성해왔던 끌어당김의 법칙, 운전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성공한 상상을 많이 일부러 하려고 했는데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걸 바로잡는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반대로 나왔다. 이게 참 다시 생각해도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신감의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상상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결과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프는 wish, outcome, obstacle, plan. 이 4단계를 뜻합니다. 우프 방법은 가브리엘 웨팅겐 교수님의 20년 동안의 심리학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끌어당김 명상을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동기부여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준을 낮추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긍정적인 공상에 이어서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자. 이게 이제 우프 방법이라는 건데요. 1번 끌어당김의 배신. 지난번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리들을 배신했다, 저를 배신했다, 실제로는 성과에 방해가 된다는 웨팅겐 교수님의 주장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우프라는 방법인데요. 긍정적 공상을 하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심리 전략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2번 우프 방법. 우프는 wish, outcome, obstacle, plan. 이 4단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시랑 같이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wish, 소망.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래서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소망을 3개에서 6개의 단어로 요약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10만 유튜버 되기를 정했습니다. 아웃컴은 결과. 소망이 실현된다면 기대되는 점. 소망을 이루면 어떤 기분이 될까? 이것도 3개에서 6개의 단어로 요약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계가 유지되고 뿌듯하며 자랑스럽다, 이렇게 썼습니다. 옵스테클은 장애물. 소망을 방해하는 것은, 내면에서 방해하는 요소는, 아니면 어떤 감정이나 행동이 방해한다면 그것도 3개에서 6개의 단어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저는 더딘 성적에 지쳐서 포기한다 로 잡았습니다. 플랜, 계획.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나 생각. 이것도 3개에서 6개 단어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obstacle과 플랜을 if 된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더딘 성적에 지친다면 나는 성적보다는 할 수 있는 것, 매일 정해진 양의 창작을 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상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 우프의 효과. 우프 방법은 가브리엘 웨팅겐 교수님의 20년 동안의 심리학 연구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끌어당김 명상을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고 동기부여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준을 낮추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긍정적인 공상에 이어서 현실적인 장애물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우자. 이게 이제 우프 방법이라는 건데요. 여러 심리학 실험들로 그 효과를 검증을 하셨습니다. 다이어트 중인 실험자들 중에 우프 기법을 활용한 분들은 신체 활동량 자체를 2배 늘렸고 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서, 그래서 감량이 더 성공적이었다고 하고요. 대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도 실험을 해보면 한 그룹은 성적을 잘 받는 상상을 시키고, 2번째 그룹은 우프 방법으로 시켰고, 3번째 그룹은 가만 내뒀다면 성적이 우프가 1등, 그리고 평상시가 2등, 상상을 한 그룹은 꼴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관절염 수술을 앞둔 환자들 건강, 아동들의 숙제 완료율, 우울증 환자들의 활동량, 뇌졸중 환자들의 활동량 등등. 그래서 웨팅겐 교수님은 이런 실험들을 근거로 우파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건강한 습관들을 만드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4번
이번 공부를 하면서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제 맘대로 믿긴 했지만 정말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얘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에서 이번 과학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을 오히려 체감한 그런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또 어떤 심리학 교수님은 과학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성공한 CEO들을 조사했더니 75%가 높은 성실성을 보였다. 그래서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성공 못한 CEO들도 조사를 해봤더니 95%가 높은 성실성을 보였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보면 CEO들의 성실성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잘 공부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상상을 우프 방법으로 좀 상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자기계발 방법들을 검증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프 방법을 한번 복습해보면요. 78kg의 건강한 몸을 갖는다. 생활이 편하고 옷입을 맛이 나고 건강이 회복된다. 장애물은 폭식과 군것질. 그래서 계획은 최소 16시간 단식, 그리고 칼로리 제한, 단식 못해도 포기하지 않기. 여러분들도 우프를 잘 활용하셔서 소원을 이루시기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